음. 네, 안녕하세요. 정림학생건축상 2022 지금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주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지금 68명, 6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어, 네, 사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밤의 도서관 주제 설명할 때 내년 주제 설명회는 분명히 얼굴 보고 할 수 있겠다, 뭐 그랬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네,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설명회 때 각각의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학생분들의 질문을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네,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림건축문화재단은 올해 그 정림학생 건축상의 주제로 지금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학생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건축문화재단은 이 공모전 사업으로서 정림학생 건축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부티크 호텔부터 시작을 해서 재난건축 혹은 청년 세대의 주거 환경이나 혹은 마을의 일부가 되는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런 이야기들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해 왔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한국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핫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페이지를 넘겨보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그 핫한 주제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옆에 계신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네, 가나다 순으로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효영 소장님이시, 네, 김효영 소장님이십니다. 네, 김효영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로 계시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서재원 소장님. 사진이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사진이 더 멋있어서 네, AOA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님으로 계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지금 학생분들 보이시겠죠? 박정현 편집장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정림건축문화재단과 굉장히 오랜 인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건축상 사업으로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요 일정들. 지금 참가 신청 현재 받고 있고요. 내년 1월 1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과제 제출일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심사 기간은 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맡게 된 요 심사들이 결과가 발표 나고 나서 최종 공개 심사가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아마도 작년처럼 이제 조금 반 비공개처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이메일과 우편 제출 모두 완료해 주셔야지 정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물에 학생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다가 사실 이거가 더 중요한데 많이 신경 못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우편으로 받을 때 과도한 박스 포장과 지관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특히 서류 봉투로 보내주신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메일로 보내실 때도 그 파일의 용량을 조금 낮춰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공개 심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형식을 저희가 공개하진 않았는데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심사위원분들의 소개와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지금 몇 시죠? 네, 시작을 하면 박정현 편집장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제목이 지금 한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의미하는 게 예전에도 한국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었나?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한국성을 문제 삼고 또 지금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한국성, 예전의 한국성하고 어떻게 같고 다를 수 있는지를 아마 두 건축가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로 지난 20세기의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했고 건축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게 대답했는가를 약간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과거의 한국성이라고 할 때는 대개는 20세기를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 이제 5명, 6명이네요. 한 사람은 굉장히 작게 넣었는데 6명의 이제 한국을 통치한 그 최고 통치자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왼쪽 위에가 고종이고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이제 긴 시간 동안 한국을 통치했던 고종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본 식민지 시기의 맨 마지막 이제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0년까지 고종이 조선을 통치하다가 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식민 통치를 겪잖아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이렇게 통치권이 넘어오질 못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미 군정의 군정 사령관이 그 군인입니다. 존 하지라고 하는 미군의 이제 장군이 한국을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48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60년에 4.19 학생혁명으로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짧게 1년 채 남짓한 시간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윤보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작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무려 32년 동안 32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79년에 11.6 사태에 의해서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총에 피격당해서 사망할 때까지 긴 시간 한국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마 6, 70년대까지 한국의 그 상황인데 여기서 언제 그러면 한국성이 처음 문제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성이라고 하는 건 한국이 조선성 아니고 한국성인 한해서 조선 시대에 없었고 일본 시대에 없었습니다. 일본 시대에도 이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성격이나 뭐 문화를 얘기할 때 한국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없었고 조선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한국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시절에도 거의 없었고 윤보선 시절은 짧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성이 언제 제일 처음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냐면 박정희가 집권한 6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60년대 중반에 이제 비로소 박정희가 집권하고 박정희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어쨌든 약간의 안정된 체제가 장기 지속해서 한국을 이제 조금 더 개발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64년도에 한국이 일본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이 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할 때, 위로는 북한이고 그땐 중국하고도 당연히 중공이었으니까 수교가 안 된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하고 수교를 맺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64년도부터 이제 김종필 씨가 일본하고 수교를 맺기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교 협상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어,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배상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복잡한 얘기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964년도에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은 고등학생들인데요.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고등학생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제일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64년 6월 달에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적인 감성을 이렇게 일깨우게 되는 근본적인 계기가 이 한일 수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20년 전이라 그러면 까까듬한 옛날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만 해도 20년 전이면 정말 얼마 안 된 경험 같거든요. 엊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기성세대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64년이면 일본한테 해방된 지 20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수교할 때 다시 한번 일본에게 침략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속박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이 국민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거졌던 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저 건물이 한국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67년도에 그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부여박물관이 이렇게 쫙 준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저 건물이 후지다, 비가 샌다, 뭐 프로그램이 안 좋다, 뭐 건물이 못생겼다, 뭐 이런 모든 비난은 다 감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 건물이 일본 신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모욕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뭐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본 신사와 같다는 비난이 있었고 김수근 선생이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것이 일본 문화, 일본이랑 닮은 건 뭐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사실 일본 문화가 백제에서 건너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을 붓는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건물이죠. 그래서 일본 신사와 같다는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건축가 개인으로서는 일본에서 유학했고 일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저 비난을 한국적인 것으로 승화시켜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이 이때 발동하게 되는 거고요. 비슷한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역시 66년도에 경복궁 당시의 경복궁 사진인데요. 경복궁에다가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이때까지 유사일에 이 땅에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후에 가진 모든 문화유산들을 다 모으는 종합박물관을 짓는다. 근데 어디에 짓는 거 하니? 경복궁 안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복궁 안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지만 65년도에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복궁 궁궐내에 전각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어요. 가운데 보이는 근정전하고 그다음에 경회루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다 회철되고 앞에 조선총독부가 커다랗게 있고 지금 광화문도 없었어요. 광화문도 여기 있는 광화문도 없고 광화문을 이쪽으로 이전해 둔 상태였었죠. 그리고 여기는 온갖 막사들과 뭐 이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요즘 같으면 엄청난 장소성의 이슈를 물고 왔겠죠. 제가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0세기 내에 모든 정치 체제의 흔적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왕조국가, 식민지,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누가 딱 봐도 한국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 아니? 국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과잠바 하나 입으면 괜히 소속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을 소속감,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건축으로 드러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일본 건물처럼 보여도 안 되고 미국처럼 건물처럼 보여도 안 되고 그냥 한국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서 저 한국적인 그 밑에 이미지에 12번까지를 12개의 전국의 문화재를 짜집기해서 낸 안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설계 공모를 낼 때 벌써 위에 그림이 설계 완공되기 전에 설계안을 받기 전에 그려진 이제 조감도로 추측되던데 손글씨로 기와에다가 공굴이라고 적혀 있어요. 콘크리트 아니고 공굴이라고 적혀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이 이게 66년 상황인데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71년에 국립극장 비록 기와는 없지만 뭐 한국 전통 건축의 모티브를 공포를 모티브로 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같이 국가의 기념비적 건물.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분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초중 고등학생 때 견학 가서 자기가 경주나 광주에 산다면 아니면 내가 경주에 안 살아도 이제 신라 문화를 답사로 경주에 갔을 때 저게 한국적인 것이고 나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통의 일부다라고 하는 건물 앞에 섰을 때 제가 모더니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긴 설명 없이 그냥 대본에 딱 보면 아, 한국 거구나. 제가 사진 다 안 갖고 왔습니다만 뭐 저 대구나 전 경상북도 도청사 등등 그다음에 청와대, 화랑대 등등 거의 모든 곳에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어떤 국민, 민족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이제 재생산하려고 하는 국가의 입장이었다면 건축가들은 저거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기 싫고 어떻게 하든지 현대 건축을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을 시도하더라도 한국적인 것을 현대 건축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도외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현대적인 국제적인 흐름에 이렇게 발을 담그기는 불가능했던 시대였어요. 발을 담그고 싶어도 국제적인 흐름이 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는 공간 잡지가 1966년 11월에 창간했는데요. 창간 후 첫 페이지가 메이저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이저 스페이스가 뭐 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아키텍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긴 한데 메이저 스페이스를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특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김원, 윤승준 같은 건축가였던 것 같고 김원 선생이 저 메이저 스페이스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메이저 스페이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의 대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복잡한 뜻이 아니고 대공간이라는 뜻인데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의 그 현대 건축이 지향할 수 있는 바였고 메이저 스페이스에 반대되는 게 로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와 지붕 올리는 식의 건물들이 이제 메이저 스페이스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스페이스를 어떻게 풀어냈는고 하니 이 사진의 가운데 검은색 옷 입은 분이 김원 선생이고 옆에 흰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약간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계신 분이 이제 윤승중 선생님인데 김원 선생님은 43년생입니다. 70년에 찍었으니까 26살 아마 여러분 또래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을 설계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위에 보이는 69년 1월에 윤승준 김원 선생이 부산시청사 선상 설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건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마른 목골 평면의 외부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도시를 향해서 약간 팔을 펼치고 있는 듯한 공간을 펼치는데 이 공간을 메이저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윤승준 선생이 이 개념을 자기의 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마당할 때 당자예요.
넓은 공간이란 뜻의 당인데 윤승중 선생이 80년대 중후반에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설계할 때 요 부분이요. 건물이 도시와 시민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이 공간을 당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런 흐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건축가들이 한국적인 것을 어디서 찾아내려고 했었는 거 아니? 공간에서 찾아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한국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서구적 의미에서 도미노 프레임이 펼쳐지고 수직 수평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현대 건축의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내밀한 공간이 중첩되고 그리고 그 내밀한 공간들이 외부 공간과 만나는 것들을 한국 현대 건축가들이 생각한 한국적인 것의 정수로 점점 굳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1974년 3월에 안영배 선생이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영배 선생이 포착한 거는 한국 건축의 핵심은 저 전각 하나의 내부 공간이라든가 전각의 형태, 특히 기와 지붕의 뭐 곡선 등등이 한국 건축의 정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중첩돼서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이야말로 한국 건축의 정수다라고 하는 입장을 펼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진에 한국 건축 외부 공간이라는 책에서 전국의 사찰들을 저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 아까 윤승준 김원 선생님의 당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 다음에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해석들이 어느 순간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어, 뭐라 해야 되나 교차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1987년에 이제 김수근 선생 최후기 작업 중에 하나고 승효상 선생이 실제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이 보면 이제 청주박물관인데 청주박물관의 이제 지붕은 신경 쓰지 마시고 평면만 펼쳐놓고 보면 아까 이제 그 한국 건축 외부 공간에서 말했던 것 같은 식의 가람식 배치라고 흔히들 말하는 경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지가 펼쳐져 있으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 조금 펼쳐지고 건물이 있고 외부 공간이 펼쳐지는 방식의 배치 방식이 한국적인 건축의 어떤 한 가지 전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건축가가 함께 제출한 1995년대 국립중앙박물관 현상 설계한 용산의 정린건축의 당선안으로 지어져 있는 그 땅에 있었던 현상 설계예요. 민현식과 승효상이 제출한 안을 보면 아까 청주박물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타이폴로지는 거의 똑같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동선에 따라서 축이 생기고 솔리드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그 메스와 바깥의 외부 공간이 이렇게 중첩돼서 전체 대지를 형성하는 설계안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외부 공간을 이제 외부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움, 보이드로 이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쯤 또 있다가 최근이죠. 2009년이면 민현식 선생이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당선안인데 저 건물 이름이 지적비움이에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상 설계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두껍게 만들지 않고 얕은 건물을 계속 여러 개 놓고 그 사이에 외부 공간을 끼워 넣는 방식이 한국 건축가들이 생각한 이제 외부 공간, 한국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성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거의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미지 슬라이드를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식의 설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한국성은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건축계에서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돌파하지 않고 한국 현대 건축이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뭐 심지어 저 태권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정수를 자기 분과 영역 내에서 성립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고 다음으로 못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한국 건축 지금 지어져 있는 남아 있는 한국성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크게 두 가지 다 흐름은 하나는 기와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 건축의 형태적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의 건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많은 건축가들이 한국적인 것의 정수는 이 솔리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드한 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추구해왔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움이라든가 보이드가 1990년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이렇게 조금씩 뭔가 시도들이 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이게 보이드, 비움, 허 등의 단어들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건물의 유형이 공유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 한국적인 것은 어디서 찾는다? 조선시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현대 건축이 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어, 펼쳐지기 시작했다면 불과 2, 30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근과거에서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조선시대로 가는 거죠. 일본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조선시대에서 찾아서 조선시대에서 발견한 그 무엇이 지금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일본 식민지를 약간 괄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흐름 모두 19세기 이전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21세기로 와서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지어진 한국 꽤 괜찮은 건물들이 이제 늘어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성을 물을 때 또다시 19세기로 건너가서 한국적인 것을 찾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두 해석 다 틀렸고 새로운 한국적인 것을 내가 발견해 주마.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20세기 한국인들이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어떤 무언가에서 한국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지금 한국성을 묻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찬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서재원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재원 소장님께서 네,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일단 박정현 편집장님 강의를 너무 저도 흥미롭게 들었고 듣는 동안 막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사실 저는 그 어, 일단 근데 글쎄요. 일단 이거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다시 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편집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왜 저는 그러면 한국성에 이렇게 이제 연장선상이 전통에 있었고 비움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무엇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몇 학번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예,
제가 70년대 초반생이고 이제 74년생인데 저는 사실은 한옥에 살아본 적도 없고 태어났을 때 그냥 양옥집 같은데 그리고 적상 가옥에도 약간 살았었고 한옥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옥은 그냥 타자였고 항상.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제가 공부할 90년대 당시는 모든 레퍼런스가 다 서양 건축이었어요. 한국성 이런 얘기는 뭐 물론 뭐 있었긴 하겠지만 제가 뭐 관심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실은 건축 작업의 레퍼런스는 그때는 뭐 리차드 마이어 그다음에 르꼬르뷰제, 루이스 칸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왜 전통 건축에서 시작을 안 했을까는 그냥 제가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시작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무엇인가 이제 제가 현재 봤을 때 한국 건축계를 보는 저는 시각은 굉장히 뭐 그냥 저는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한국 건축이 그냥 형태적이나 공간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더 제가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축들이 보이는 태도인데 그런 태도들이 저는 더 좋은 공간 혹은 건축이 있다. 즉 그 얘기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더 고상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런 공간이나 형태 이런 것들 보면 뭐 나쁘진 않지만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논의를 막 하고 학생들과도 하고 막 하다가 당장 밖에 나가면 보는 것들은 그냥 뭐 다가구 다세대, 그다음에 벽돌, 빨간 벽돌 건물, 그다음에 도시 난잡한 도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괴리가 전 많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는 이제 저의 삶의 태도와 좀 관련이 있는데 저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납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처럼 저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고 그걸 또 우리는 어렵게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실제로 닥쳐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크게 생각하면 그냥 한국 사회 지금의 2021년을 사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뭐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왜 제가 한국성이라는 거를 아까 이제 처음에 왜 한국성이라는 건데 왜 전통에 관심이 없었냐는 거는 제가 태어난 시기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서양 건축을 공부를 했는데 왜 한국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부터 또 설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이제 뭐 서양 건축의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해왔고 그랬는데 이게 2013년에 김환기 화백이 100주년 기념으로 한기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환기 이제 그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였죠. 그때 제가 이제 2013년에 거기 갔는데 거기서 봤던 보통 미술관 가면 뭐 주요한 말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말 중에 저 머릿속을 친 거는 저 말이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결국 서양 것의 카피일 수밖에 없다. 아, 지금 뭐 제가 제 작업이 뭐 이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태도가 저는 굉장히 저 머릿속에 와닿았고 그다음에 뭐 김환기 화백은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일본, 파리, 뉴욕 이런 데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파리에서 한참 활동할 때 갑자기 한국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자기 얘기를 어느 순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혹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대가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 생각을 한 게 40대 초반이에요. 그 뭔가 우연의 일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에는 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 그냥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서양 건축처럼 서양 건축의 역사가 서양의 역사죠. 근데 거기는 그래서 서양 건축사가 사실 서양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역사를 가지지 않고 있고 그거는 뭐 일제 시대와 그다음 한국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IQ도 굉장히 높고 문명률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근면 성실하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서 뭐 마음만 먹으면 다 1등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조선시대 쳐다보지도 않던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우리의 하등한 어떤 문화를 우리보다 하등한 문화를 갖고 있는 지배를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우리는 상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잘 하는 민족이라는 거를 한국 전쟁 이후에도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편집장님이 전에 발표하셨던 그런 근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 빨리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뭘 빨리 하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체하거나 이제 빨리 먹으면 또 체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BBC인가 CNN에서 외신에서 보도할 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고도로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리 사욕을 챙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의 부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거는 꼭 좋은 시스템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적폐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시스템은 없고 어쨌든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 저런 사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떠올렸던 것은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썼던 저는 들레즈에 대해서 공부를 대학원 때 좀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겠죠. 떠올랐을 텐데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정신분열증의 의학적으로는 뭐 나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창발의 개념에서는 긍정적인 걸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분열증 이런 걸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약간 모순과 그러니까 이중구속에 계속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도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려니 저렇고 저렇게 하려니 이렇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요. 그런 상태 안에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의 형태적인 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 거는 사실 정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이게 지금 PT는 좀 파편적일 수 있어요. 이게 시리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구라 기조라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사상을 읽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안 되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외국 사람이 쓰는 책을 보는 편인데 제가 오구라 기조라는 사람이 1997년에 사실 이 글을 썼는데 2017년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사실 이게 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책을 펼치면 첫 마디가 뭐냐면 한국은 도덕 지향적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사실 첫 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삶인 거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은.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나쁘다는 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순 그리고 그러한 모순적 삶을 살다 보니 사실 이거는 어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김광수 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 들은 이런 현상들이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 나오는 장면인데 서울 그 피터 페르토 교수가 썼던 그 플레이스 서울의 피터 칼이라는 사람이 쓴 서문을 보면 서울은 모습은 뭐 활기차고 저돌적이고 어수선하거나 따분하고 궁상맞고 실용적이고 고약하도록 키치적이고 긍정과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무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것을 불편해하고 우리 것을 저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좋은 것이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도시 뭐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이 잘 안 그렇죠. 뭐 패션이나 그 문학 그다음에 음악 뭐 다 봐도 지금 사실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건축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어요. 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이 너의 표정이라고 부산에서 사진전을 했어요. 박찬욱 감독은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사진을 많이 찍던 사람이에요. 그 사진전을 몇 번 했었는데 어, 지금 박찬욱 감독의 여기서 그 사진도 중요한 이 사람이 그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텐데 이런 비슷한 류의 사진을 찍는 사람은 전 세계에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박찬욱 감독의 사진이 좀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박찬욱 감독의 사진은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뉘앙스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떤 그 구성을 막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약간 풍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위트도 들어있고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사실은 모호필름이라는 그 영화사를 가지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저께인가 이게 CJ에서 샀더라고요 모호필름을. 근데 모호필름이라는 말이 사실 박찬욱 감독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하다 할 때 모호인데 2000년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뭘 했냐 하면 서울시와 2000년 초반에 서울시 홍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박찬욱 감독이. 근데 지금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의 원조예요. 그거는 거의 그 뭐냐 싸이가 이제 했던 막 그 춤추면서 나왔던 한국막 나오고 그거의 원조격인데 그게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면 한 200명 가량의 그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냥 영상을 받아서 그걸 편집한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분열증적이고 히스토릭해요. 근데 그게 서울시 공식 영상이에요. 그 지점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어떤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는 태도에서 저는 굉장히 위트가 있고 이 사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냥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의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레퍼런스들도 모아보면서 한번 공간지에 출판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형식을 갖춰서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뭐 짬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저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병치잖아요. 사실은 짬뽕과 짜장면이 섞이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두 개를 시켜 먹기에는 좀 창피하잖아요. 지금 또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두 개를 시켜 먹으면 창피하기도 한데 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짬짜면을 시키면 돈도 좀 덜 나오는 데다가 한 그릇이 나오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그 업주 입장에서는 저 그릇이 사실 설거지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성비 거의 절정의 상태인 거죠. 가성비 절정. 저는 저게 근데 한국 사회를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은 조금 더 정신적인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 근데 그 정신을 예전에 우리가 허를 얘기할 때 고상한 정신, 한국 사회에 그런 정신만 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현대 사회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다른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각들은 다 억압돼 있다고 생각해요. 좀 예, 그거는 보통 우리 엘리트들에 의해서 억압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주요한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에 붙은 정말 그 돌덩이, 혹독이 돌덩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쟤는 진짜 아무 죄도 없는데 관공세 막 무분별하게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건축가들한테 뭐 저 거의 뭐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의 재료였는데 걔가 사실은 어떻게 쓰이냐. 저 때 그냥 너무 얄팍한 어떤 얄팍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은 생각을 안 하고 얄팍하게 쉽게 외국 것을 수입해서 쉽게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것이었기 때문에 저게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런 정신 상태가 저 자체가 저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은 무엇이냐를 저는 알고 싶고 그 정신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정신의 가성비, 욕망의 표출,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병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근데 조화롭지 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화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지. 그다음에 뭐 이건 이화여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화여대인데 창을 막 피해가지고 이렇게 난 막 그런 것. 그다음에 요거 지금 서촌에 있는데 정말 조그만 환기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다가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단청 색깔이 카메룬 국가대표 그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 뭐냐 그 유니폼의 배색하고 배색하고 이게 단청이 저는 솔직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런 색채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이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카메론하고 비슷한데 이게 연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서양 건축 쪽에서 좀 가면은 뭐 꼬르비제가 아직 모더니즘을 완전히 표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실험할 때 나오는 어떤 절충된 어떤 건물 그다음에 우리 그냥 도시에서 그냥 스투컨이 나오는 어떤 새장 같은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분청사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막사브라고 비슷한데 막사브라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분청사기는 뭐냐면 고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갈 때 안료가 부족하고 하면서 사실은 나왔던 거고 이게 서민들이 이제 왕실에 납품하기 전에 납품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백자를 만드는데 안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손에 그 밑둥이를 잡고 넣었다가 꺼내는데 저기 흐르는 상태 그대로 놔두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은 무엇이냐? 저는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이런 정신하고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 역학관계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이 관계랑 이 관계를. 예. 뭐 그런 것, 그리고 여기 이제 강남에 있는 꽃게집에 있는 저 매달려 있는 꽃게, 그런 것이 정말 그냥 나는 꽃게를 잘 팔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거잖아요. 주변 고려하지 않고. 그 얘기는 공공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근데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남이 무슨 상관이 도시가 어떻게 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런 건데 그건 윤리적이지 않지만 현상적인 상황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저 현상이 나타내는 미학 혹은 무언가를. 그다음에 또 미술로 넘어가면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 이성으로 다가가기 전에 비재현적 부치를 통해서 감성에 다시 감각이 머물게 하는 거. 그다음에 미켈란젤로가 하다만 조각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이제 김수영 시인이 1964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상한 역사를 갖지만 오늘날의 우리 현대적인 시인의 긍지는 앞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 있다. 그가 앞섰다면 뒤떨어졌다는 것을 확고하고 여유 있게 의식하는 점에서 앞섰다. 우리의 현대시가 우리의 현실이 뒤떨어진 것만큼 뒤떨어진 것은 시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뒤떨어진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를 위조해내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는 어떤 관점들하고 좀 이 시인을 건축가라고 그냥 시연하면 저는 굉장히 지금 사회랑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서재원 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헉슬리의 즐거운 지옥이라는 용어도 떠오르고 해서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 김유영 소장님께서 이제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네. 생각하시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실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짧게 제가 그 처음에 주제 글에 대해서 썼던 것을 그냥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성이라는 주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천착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좀 다시 생각해 보기는 계기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 건축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축적돼서 한국성이라는 얘기들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뭐 발굴하거나 찾아내서 규명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음, 어떤 보편적인 것에 반해서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름과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지나온 어떤 역사의 과정을 돌아보면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강요되기도 하고 또 충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그 다른 것들이 열등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에 반하는 것들이 뭔가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 그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대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는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고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서재원 소장님 보여주셨던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쉽게 재단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단호한 긍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 긍정적인 태도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또는 그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대상이 왜 그래야 했었나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성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단하거나 뭐 어떤 크나큰 명분이 있는 것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긍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성이라는 되게 크나큰 어떤 그 주제와 그 단독주택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어려운 주제를 드린 것은
그 개인적인 시선들을 좀 찾아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게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성이라는 걸 어떤 집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조금 더 개인적이고 좀 긍정적인 어떤 시선들이 찾아내는 가치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성이라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무리해 주시는 네, 말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일종의 출제 의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 동안 학생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들 정리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써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질문 시간 됐을 때 또 그때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56분이니까요. 10분 후 6시 10분 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침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제가 읽어드리면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성을 논할 때 지금 현 시대의 보편적인 한국 건축 또는 도시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회상이나 정신적인 부분 같은 무형적인 분석이 더 중요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지점이긴 한데 어떤 심사위원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서재원 소장님께서 네. 뭐 뻔한 대답일 것 같은데 둘 다 중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예요. 그 판단은 사실 그 하셔야 되는 거고 물리적 분석 글쎄요 물리적 분석 뭐 글쎄요 그 필요하다면 물리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정신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예, 판단에 그냥 각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유영 소장님께 질문이 왔는데 말씀 중에서 하셨던 그 자신의 애정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심사위원께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애정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뭐 제가 한국에 대해 애정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그 서지원 소장님도 초참조적 건축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저도 레퍼런스들을 참조점들을 이렇게 짚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참조 중에는 꼬르비제나 뭐 칸이나 알도로시나 이런 유명한 건축가의 제가 공부할 때 그 배웠던 어떤 그 작업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네의 모텔 또는 뭐 그 제가 길 가다가 본 어린이집의 그 출입구 뭐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그 참조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정원 선생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 시선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시선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한국성에 좋은 방향도 있고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을 통해서 부정적인 지금의 한국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거는 저희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긍정적, 부정적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적합할지도 또 잘 모르겠네요. 네. 박정현 편집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 자체가 지금 있는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한국성으로 인정할 때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현상에서 보이는 한국성을 이제 뭐 어쨌든 21세기의 한국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의 입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과 뭐 이제 실천 행위를 통해서 한국적인 것을 해석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쪽이라 긍정과 부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현님 질문은 세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택 설계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최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성의 표현을 위해서 안락함을 일부 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서재원 소장님께서, 네, 이것도 각자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 설계가 안락함과 편안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성의 표현을 위해 안락함이 일부를 해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명료하고 그게 어떻게 한국성을 해석했고 그래서 그 안락함을 뭐 해친다라고 하면 그 안락함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안락함이 뭐냐? 그 최소 주거에서의 안락함이 뭐냐? 그리고 뭐 한국성에서 한국의 안락함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택이 안락해야 되는 건지 편안함이 그런 건지 극단적인 어떤 기능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능이 너무 과도해져서 불편해지는 상태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걸 한국적 사상과 혹은 한국적 상황들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효영 소장님께서도 네, 간단하게. 어, 사실 이거는 합의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주택을 과제로 설정했을 때는 어, 주택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만들어 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공간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어떤 시선을 연결시켜서 건축으로 표현하길 바랬던 것이어서 사실 주택 설계라는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연결해서 아래 질문을 드리면 건축 법규에 대한 제한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주어진 단독주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은 기존 법규에 따라 소유권의 형태에만 따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 가구만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만으로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서재원 소장님. 법적으로 뭐 그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되는데 지금 그 단독주택을 한 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윤리에 대한 어떤 배제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윤리의 잣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삶에 대한 프로그램 간에 뭐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서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쪽보다는 보다 내밀한 각 그 개개인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의 내밀한 그 한국적인 해석이 어떻게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다가구 주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제안을 저희도 논의를 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빼자는 말을 쓰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김민성님 지금 최신 질문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택을 왜 설정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민지님 질문이신데요. 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5학년 학생입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으신데 가능한지 저희가 접수가 1월 20 며칠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1월 그 접수 기간 내에 학생 신분이시면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나중에 최종 심사까지 올라오게 되셨으면 그때는 그 졸업 예정서라든가 졸업 확인서, 졸업증 같은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네. 이번 공모전에 영감이 된 각각의 장소나 네, 작품이 있으신지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 또 그 결과물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가치가 프로그램에 있다면 단독주택이지만
근린 시설과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네, 서재원 소장님. 저희끼리도 이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뭐 넣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예. 네, 아, 저도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이게 공공적인 성격으로 이야기가 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을 좀 배제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틀 안에만 들어간다면 저도 어떤 스토리의 설정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독주택으로 풀어내기 위한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글린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훈님, 네. 기훈님의 질문을 하면 심사위원분들의 한국성에 대한 복잡함, 아이러니함 등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서양의 국가들에서는 어디서 어떤 건축물과 공간에서 그 국가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지 그 사례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박정현 예, 편집장님께서 뭐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성 또는 땡땡성, 일본성, 멕시코성 뭐 등등등은 언제나 비서구권 국가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프레리 하우스가 미국적인 환경과 그게 있지만 그걸 미국성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의 건물에 빌라 사보아나 빌라 가르쉐가 프랑스적 특수성이 있겠죠. 그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공법과 재료와 뭐 그다음에 그 뭐 빌라 사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시트로엥 자동차의 회전 반경 같은 것들이 건물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프랑스성 내지는 뭐 스위스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비서구권 국가에서 제기되는 의문, 그러니까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공모전 말고도 한국 건축계에서 한국성을 왜 그렇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관심이 있냐면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한국적인 게 지금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유포되고 관심들을 끌고 있는데 건축은 약간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구적 기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내면화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가 이제 비판적 상황이지만 이제 서구인들이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거의 틀림없이 한국적인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지 보편적인 서구 모더니즘의 현상 속에 포섭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또는 저 비서구권 국가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잘 드러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질문하신 이제 학생분들도 뭐 사양건축사 다 배웠을 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는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너무 네, 그런 질문인데 심사를 하실 때 기준이 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간단히 조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이 주제가 조금 센시티브하다 보니까 무슨 요소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되면 뭐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게 아니라서 조금씩 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 소장님부터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한 어떤 사회의 많은 요소들 또는 현상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특수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어떤 주택이라는 공간과 연결시켜 주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편집장님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어디에 위치시킬지는 뭐 대지가 정해져 있는 공모전은 아니니까 자유롭긴 하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20세기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적 환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심한 눈으로 관찰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또는 비판적인 눈으로 아니면 긍정적인 눈으로 살피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한국성 또는 뭐 땡땡성 이런 질문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는 거가 저는 하나의 이렇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지현 소장님께서도. 어, 일단 글쎄요, 어떤 기준이 저는 어쨌든 한국성이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석이 어쨌든 중요한데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걸로 나온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성을 지금 뭘 발견하자. 그래서 뭘 발견하면 진짜 좋은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성이라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그리고 그동안 발견을 못 했어요. 지금 이번 22년도에 발견하면 진짜 대박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각각의 여러분들이 그게 풍자의 방식으로 나오든 뭐 냉소의 방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유희의 방식으로 나오든 그 근거가 명확하고 근거라고 하면 뭐 하여튼 해석이 본인의 어쨌든 주관적인 해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성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평을 넣는데 건축에 지금 우리의 건축의 담론에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된 한국성은 사실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프리젠테이션 퀄리티를 볼 것 같아요. 도면 퀄리티랑 그 다음에 명료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혹은 뭐 실제로 건축적인 사실 내용들이 복잡함, 아이러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함, 아이러니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건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앞에 이제 질문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저는 그러한 형식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건축적 형식을 지금 뭐 난잡함이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난잡하겠다. 그럼 저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첨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국성을 찾아내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조금은 더 편하게 한국성이라는 너무 거창한 주제를 조금 머릿속에서 지워놓고서 저는 좀 더 섬세한 시선으로 뭔가를 찾아보고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뭐 동시대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규가 아닌 새로운 법규를 제안해서 적용을 시켜도 될지 하셨는데, 네. 네,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들어선 수졸당이 그 시대 한국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서재현 소장님께서. 아,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졸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수졸당이라고 하는 거는 수졸당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졸당이라고 하는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졸당이 한국성을 보여준 어쨌든 그 당시에 상징적 건물이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의 수졸당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법규에 관련해서는 그냥 저희가 법규 제한 없음이라고 했던 거는 기존의 법규를 무언가 맞춰서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건데, 새로운 법규를 제안한다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새로운 법규라는 거를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준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너무 크게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장현수님.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서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졸당이 한국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의 내재해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건물을 둘러싼 해석에서 생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졸당 그 당시에 한국이 처음, 그러니까 본격적인 고도 소비 사회로 접어들 때 수졸당의 그 마당이 관조하는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파편도 그 안에 벽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이전의 주택과 달리 한국적인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한국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성배 찾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배 찾으러 가면 성배가 없잖아요. 실제로 성배 찾은 영화는 없는데 성배를 찾는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자기 깨닫게 되고, 그 성배를 손에 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성배를 추구하는 그 모험길에서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성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성이 저기 어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진짜 누군가가 찾아내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찾았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찾는 과정에서 뭔가 발견하는 것들에 더 무게 중심을 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바로 하는 질문은 장현수님 질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도 한국성을 고려했던 단독주택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의 형태나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국적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고려해도 될까요?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네, 설명드리면, 그거는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가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그, 그, 그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과도한 시나리오, 예, 그런 거는 좀,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그래 뭐 20명이 사는 단독주택 그러면 좀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좀, 예, 그것도 열려 있는 너무 사실 그렇게만, 예, 그건 적당한. 음. 네. 마침 또 이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지양해야 할 요소도 함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서재훈 소장님께서 너무 과도한 시나리오는 좀 피해 달라. 워낙에 저희가 이번에 제한 없음, 뭐 자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또 조심해야 할 지점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단독주택을 이번에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딱히 네. 계속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공공적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적인 그 성격에 대해 너무 주목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양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4인 정상가족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족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가구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구의 구성원이 부부의 뭐 아들, 딸이 있다라든가 뭐 3대가 산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상가족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제일 많은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잖아요, 벌써.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통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조금 넓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20세기 건축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20세기 건축에서 해답을 찾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네. 있다면 해답을 찾아도 되겠지만 글쎄요. 계속해서 20세기 건축에서 해답이 있을까요? 이건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일종의 유산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는 거지만 저희가 20세기의 많은 건축 유형이나 뭐 형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의 한국성에 관한 논의가 너무 전통 건축에 이렇게 100%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성을 얘기할 때 20세기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또 이런 말을 안 하면 한국적인 것 하면 거의 언제나 전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지 꼭 20세기 건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주변의 주거 시설을 둘러보면 필로티형 단지형 다세대라던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가 거의 지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의한 것과 대한민국의 건축법, 각종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꽤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간단히 또 두 분의 이야기를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 주택이라는 프로그램에 집중해 보자는 그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시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뭐 이런 어떤 주거 시설에 대한 논의를 막 이렇게 더 펼쳐보자는 거랑은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뭐 그거는 김영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런 현상들에 의해서 영감을 얻을 수는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단독주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런 것을 뭐 좋게 봤고 그게 한국성이라고 만약에 판단해서 그러면 그게 그런 걸 다시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퀘스천이고 저런 어떤 여러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상태들을 뭐 한국성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뭐 볼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다음 질문은 또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 자체가 없어도 될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한번 네, 저는 그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없는데 이유라기보다는 뭐 그거는 정당성도 아니에요. 이거 한국성을 정당하게 사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만약에 없는데 그게 뭐 어쨌든 말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있는데 뭐 말이 되면 또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냥 완전히 그냥 클라이언트 없다면 사용자가 특정되지 특정하지 않는 않은 거죠. 그냥 완전 특정하지 않는. 가능하겠죠. 네.
결론은 네,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면 작성하는데 조금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닛 구성과 그 구성원들의 특징들 중 이거는 진짜 다르다는 특징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서 학생이라서 아직은 구성원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경험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들의 특징? 네네네. 아,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에 그 주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막 천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요. 네, 뭐 김영 소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닛 구성이라는 게 그 네,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가족 구성원의 어떤 특징들이 건축 설계에 반영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그런 특수성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 구성원에서 나올 때도 있고 대지에서 뭐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취향적인 특성에서 나올 때도 있고 어,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어떤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다음 윤재호님 질문을 읽어드리면 제출물 중에 도면을 표현할 때 외부 내부에 대한 상세한 재료들을 선정하고 실사 도면처럼 표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서재현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각자가 판단해야 될 텐데 도면 스케일에 표현돼야 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1대 100에 뭐 표현해야 되는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가구를 당연히 표현해야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가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단독주택인데 가구를 음, 그 재료에 대한 그 선정 표기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 실시도면처럼 그려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아래 비슷한 질문이 있긴 한데요. 주거 환경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결정적 차이가 그 퍼니처에 해당하는 가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건축과 함께 가구에 대한 생각, 디자인은 평가 요소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퍼니처에 대한 디자인? 네, 그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일단은 단독주택을 산정할 때 가구 디자인을 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가구를 표현하는 정도가 그 공간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구가 표현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가구의 아이디어가 좀 더 개념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가구에 대한 뭐 더 상세 계획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구를 표현했다고 해서 뭐 플러스 점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더 가구 디자인을 더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첨언을 하면 그 가구가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방향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게 표현돼야 하고 또 그게 이제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평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지금 한국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심사위원분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새 심사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시는 방향성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방향성을 딱 잡아
놓기가 어려운 주제였어서 이렇게 세 분의 글을 모두 실기도 한 것이었거든요. 박정현 편집장님이 네, 간단히 조금 다 네. 다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성이나 한국적인 것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윤리적인 것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 정도는 저희 세 명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타자 것들은 도덕적이지 않고 우리 것이 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태제들이 지난 20세기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세 명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지금 한국성이라는 그 주제 설정에서도 보이듯이 지금 우리가 한국성이라는 논의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진짜 뭐 그 세 명이 하나의 글을 써야 되는데 약간 다르다 보니까 세 개가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자. 인정하고 한번 보자. 그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이겠죠. 한국성이. 지금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제대로 보고 거기에 어떤 긍정이 있는지 부정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자. 근데 약간 긍정적 그 부분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용한다. 저는 이제 그래서 포용하거나 뭐 우리 스스로를 껴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그 못난 부분이 있는 거를 스스로 사실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못났다고 하거나 내가 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사실은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예,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한번 그래 우리가 외면했던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분명히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겠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질문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영주님 거를 읽으면 길 가다가 마주치는 주변의 어떤 것으로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 유래를 찾아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찾은 것이 한국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선시대의 어느 것으로부터 연결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유래가 유래가 지배당하던 시절에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 왔던 거라면 그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박정현 편집장님. 네,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성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이게 한국성 얘기하면 우리는 5천 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이렇게 역사를 굉장히 소급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역사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한 50년밖에 안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씨앗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확정된 건 얼마 안 됐고 왜 한국 사람들은 다 결혼식을 예식장 가서 했는가? 이거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에서 가정의례 준칙 만들면서 생긴 풍습이에요. 그다음에 3일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빨간 김치도 얼마 안 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의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백 년 안 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다른 외래적인 것과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가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양해야 할 부분이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서재원 소장님께서 네,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고 한 거는 너무 이제 그 필지로 분할돼 있는 그런 땅을 또 막 찾아가지고 뭐 이게 그 하실까 봐 이제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사이트 필지를 뭐 두세 개를 합쳐도 되고 아니면은 차라리 필지가 없는 뭐 산속 어딘가에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 어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법규가 자유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첨언을 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 교수님이 주택 설계를 하면서 그 사이트가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또 과도한 설정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가 멸망을 해가지고 예, 섬이 하나 아, 남았는데 그런, 뭐 거기에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뭐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짓고 역시 아까도 마찬가지로 사이트는 자유지만 이 과도한 설정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어디 뭐 저기 어디 유토피아거나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있는 곳. 그래서 저 참가하신 분이 자기는 서울의 강남이 제일 한국성인 것을 그렇죠. 잘 하다 그러면 강남의 특정한 그렇죠. 필지를 정해도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그래도 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네네네.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자유로 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맨홀 밑에다 설계한다는 등.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유는 자유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설정을 하진 말아 달라. 그래서 실제 있는 들과 산이라고 쓴 거고. 뭐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요. 구성원의 입장을 들어보며 어떤 미세한 다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구성원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기에 그 부분에서 한국성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네네. 그게 꼭 주택에서만 구현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바라본 그 차이점이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구성원이라면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가족 구성원. 네네. 근데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나눠왔던 대화들을 들어보시면 네, 대충 대답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정답을 땅땅 저희가 내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공개 심사라는 건 직접 발표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출석을 해야 하는지 원격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최종 공개 심사는 직접 발표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매번 최종 공개 심사를 여러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필요한 인원만 들어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원격 같은 경우는 팀 원 중에 한 명이 부득이하게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옆에다가 줌을 틀어놓고 이제 그 화상 화면을 같이 해서 그 학생도 모두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원격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단순히 지방에 있는 친구라고 해서 원격으로 참석하는 거는 불가했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요. 네, 53분인데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형적인 특징에서 한국성이 발현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공해서 주택에 녹여낼 때 현실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무형적인 특징에서 한국성이 발현된다. 자, 네. 간단하게, 네. 근데 이거 너무, 아마 여쭤보신 분의 그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형태적인 특징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무형적 그야말로 형태가 없는 것에서 한국성이 이제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택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담론의 영역은 아니고 어쨌든 그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려내시는 게 관건일 때고 당연히 이게 재현되어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 아까 서재원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고 내본에 어우 저거 무형의 한국성이 녹아 있구나라고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근데 그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어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한국성 논의는 진짜 어려운 주제고 저희 셋도 이거를 한국성이라는 말을 할까 말까 그것부터 고민을 했어요. 여기다 한국성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셋이서 의견도 약간 달라서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 셋이서 이제 다르게 나갔으니까 약간 그 정도로 한국성은 사실 답이 없고 지금 논의를 펼쳐보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건축이라는 거죠.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어야 되는 그 실제 짓진 않지만 건축은 짓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도면 그렇게 자유로운데 그 지금 주제가 자유롭고 어떻게 규정되지 않는데 산출물은 굉장히 규정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 글이 좀 많은 편이에요. 2,000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면 스케일도 100분의 1, 막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네. 그 워낙 지금 서재원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출제 의도나 한국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요거를 편집본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업로드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질문을 이제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정이나 제출물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부분은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지금 네 질문 주신 것도 사실상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국가에서 행했던 여러 정책이나 뭐 기념비적인 건축 같은 것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뭐 심사위원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뭐 이거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의 출제 의도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파악하셔서 결과물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출물이나 일정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메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주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